하시는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감 보람이 앞으로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1기 금융 리더스 아카데미 첫 번째 조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한 약식 국민 의뢰를 국기에 대하여 병행 바로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 제목은 자료에 나온 것처럼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미래와 시장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문우식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문 교수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프랑스 파리 대학 경제학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전 KDI 연구위원을 지내셨습니다. 먼저 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교수님 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게 된 토픽은 이 동아시아 금융통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주제는 제가 97년까지 KDI에 있었는데, KDI 있은 다음에 이제 학교로 가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은 할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는 큰 성과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뭐 그렇게 큰 얘기가 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뭐 오늘 아침에 복잡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이 문제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이제 이런 문제 아시아 모니터리 펀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시아 모니터리 펀드라는 것을 한번 추진하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 국제금융인데, 저도 사실은 국제금융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국제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외환위기 일어나기 전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기억하겠지만 자본자유화를 했고, 자본자유화의 위험이라는 이런 거를 책이나 논문을 많이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게 뭔지 한 번도 저희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자본자유화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백업 퍼실리티인데, 필요할 때는 돈을 좀 빌려올 수 있는 퍼실리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고민이 안 된 상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뭐 공감대가 상당한 정도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어도 아시아 차원에서는 논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히스토리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뭐 고전의 특장이 있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시아 금융시장, 통합된 아시아 금융시장이라는 거, 그게 과연 과거에 없었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국제금융을 하지만 이 금융제도라든지 금융 히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공부를 해왔고, 사실은 이 금융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히스토리하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점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제금융 제도하고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중심으로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프리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는 97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과거에 특히 이제 20세기 초에 저희 이 주변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셨겠지만 우리나라 원하고 일본 옌하고 중국의 이제 유안이라고 생각있죠. 그래서 지금 한자도 다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이게 다 같은 통화입니다. 같은 통화고, 뭐 그 전에는 이제 중국식 단위해가지고 양이라고 나왔죠. 양인 식량단위 있고, 양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상당히 불행하지만 일본도 이제 뭐 은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됐었고, 이미 한 15세기, 16세기 때서부터 은 거래가 많이 됐었고, 중국은 이제 명나라 중엽서부터 사실 세금을 이제 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은 보기가 이제 많이 정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은을 거래했다고 하는 경우가 조선조에는 거의 없습니다. 고려시대 은병 해가지고, 이제 고려시대는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은이 이제 은병이라든지 이런 거가 문헌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뭐 거의 이제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조선시대가 굉장히 못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없었고 굉장히 폐쇄된 시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좀 여기서 아침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저희가 그 신라시대라든지 고려시대는 상당히 무역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연하게 제 생각에는 훨씬 생활 수준이 높았을 거고, 조선시대는 굉장히 생활 수준이 낮았을 거다. 이건 뭐 세금 자체를 일단 쌀로 받고, 세금 자체를 한 번도 화폐로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저희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양이 뭐 그대로 쓰였다가, 이 원이라는 단위는 이게 달러를 중국에서 달러 그 코인을, 스페니시 달러 코인을 처음 보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순도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스탠다드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이라고. 그 전에는 은을 썼기는 했지만 은이 이렇게 은 동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은 동전이 아니고 중국의 이제 이 시체은이라고 뭐 그냥 은괴나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중국 남부나 이런 곳에서는 트레이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 그 스페니쉬 달러를 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원 자체가 상당히 파퓰러하게 되니까 다 이거를 채택을 했죠. 중국에서도 나중에 채택을 하고, 일본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약자로 이렇게 했었고, 중국은 이제 약자로 이렇게 했었고,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원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동일한 이미 화폐 단위입니다. 동일한 화폐 단위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중일 이 삼국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 1937년까지는 이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 은화가 본인 화폐였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는 게 뭐 경우에 따라 조금씩 중국 그 동해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대1이기 때문에 이게 단위 통화권이었다. 단위 통화권에다가 37년 전쟁도 일어나면서 이제 이 통화를 막 찍어나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 화폐 간의 연계가 없어지고, 결국 이제 지금은 이제 독립된 통화처럼 운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벌써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아시아은행을 설립해서 공동통화 발행, 이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이 공유한 화폐를 발행하면 금융이 완화되고, 그리고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